미국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부터 북한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기술력을 높여 대량 살상무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엇이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체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방으로 적국을 괴멸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 미사일을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패, 미사일 방어 체계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사일을 막는 방패,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장영근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장 교수님이 모두 다 안다. 미국의 인공위성보다 장 교수님 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과도한 표현이죠. 실제로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는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거니까. 네네네. 실제 미사일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잘 알아야, 네. 그래 특성을 알아야 이제 방어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맞추는 기술이 있다면요. 그 맞추는 국가의 기술은 쏘는 국가보다 몇 단계는 위라고 봐야겠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날아오는 총알로 맞춘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방어를 할 때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사일 방어 체계 하면은 미사일을 그냥 막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방어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 그 이제 우리가 역사를 먼저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를 왜 하게 됐느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이라는 거는 인간이 개발한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위력적인.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맞으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또 한 가지는 미사일이 또 핵폭탄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도에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전폭기가 가서 투하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탄도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멀리서 그냥 이제 운송을 해서 이제 타격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사일이라는 게 재래식 탄두를 놓아서도 때릴 수 있지만 핵탄두를 놓아서 때리는 것이 가장 위협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 핵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핵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좀 이따가 자세한 얘기들을 더 하겠지만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때리는 건가요? 요렇게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 펑 해가지고 터트리는 건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있군요. 네.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얘기할 때 우선 이제 지역 방어 체계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포인팅 디펜스라 그래서 그 점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방어 체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군이 갖다 놓은, 성주에 갖다 놓은 사드.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얘가 북한 미사일이 서울이나 평택을 때리려고 날아올 때 측면에서도 가서 이제 요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트리엇이라는 건 전표적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 국부 방어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만일에 용산에 국방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타겟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그런 곳을 다 때릴 거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유사시에는 북한의 요소 지역들을 다 때리는 계획들이 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날아올 때 얼마 전에 보면 청와대의 산에 거기다 패트리엇을 한번 설치를 했죠. 그 뭐냐면은 청와대를 때리러 들어올 때 얘는 이제 요 패트리엇 팩3인데요. 얘는 실제로 전방어 체계로서 실제로 이렇게 축병으로는 방어를 못하고 날아올 때 오는 데서 정면으로 이제 네네. 충돌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정밀 유도 제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히트킬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충돌해가지고 하기는 네. 어렵죠. 어렵죠. 얘가 이제 정확히 네. 그 유도를 해가면서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거기다가 폭탄을 터트려요, 인근에다가. 네네네. 터트리면은 얘가 공격해놓은 미사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시종은 파편에서 맞아가지고 터지거나 네. 최소한 안 그래도 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궤도가 딴 데로 이제 궤적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새는 뭐 사실은 이제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정면 방어도 하고 측방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내려올 때 보면 얘가 한 20-30km까지는 네. 근처까지 가요. 네. 공격 미사일이.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안에 이제 시커 같은 네네.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날아올 때마다 이걸 다 추적을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잡는 거죠. 쫓아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쫓아가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요격 미사일이 이제 공격용 미사일보다 빨라야죠. 굉장히 빠르게 네네.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공격용 미사일들은 크기가 보통은 막 뭐 20톤, 30톤, 50톤 네네. 이런 크기인데 실제 요격 미사일은 대부분 다 1톤 이하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점화를 시키면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서 빨리 가서 다 잡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격 미사일과 공격용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미사일들을 개발한 게 우리가 전에 미사일 지침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5년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그 독일에서 V2 개발했던 과학자라든가 기술자, 기능공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나 미국으로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서 이미 벌써 50년대 말에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을 하고 이미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50년대 말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포에 떨고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야 쟤네들이 그냥 모스크바에서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쏘면 어떻게 되나.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떤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또 더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 뜻하지 않게 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수해가지고 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그 탄도미사일 이런 거 특히 핵탄도 미사일 같은 거를 쏠 때는 3번, 4번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바로 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공포에 떨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저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겠냐. 그래서 생겨난 게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그때부터 경쟁하듯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굳혀 나간 건가요? 그런 거죠. 초기에는 ICBM을 핵탄도 ICBM이 날라오면 그냥 우리가 어떤 미사일로 생각을 했냐면은 요격을 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핵탄도 미사일 쏘면 우리도 핵탄도 미사일 똑같이 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때리자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맞춘다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추는 건 능력 안 되고 주변에서 그다음에 터뜨려서. 그렇죠. 거기서 터트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쏘면 중간쯤에 떨어뜨리면 알래스카나 뭐 이런데 네네. 바다에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서 네네. 떨어지게끔 해서 그 인명이라든가 시설을 파괴하는 걸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걸 최소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방어 체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그런 방어 체계가 이제 60년대부터 나와서 양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썼고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온 게 이제 나이키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이키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폭격기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대공 미사일인데 그 이로서 뭐 나이키 허큘리스니 뭐 나이키 제우스니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점점 요격 체계가 실제로 현재와 가까운 요격체를 이제 갖추게 된 거고. 또 러시아도 그 반면에 또 자기들도 이미 한 61년도에 그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걸 먼저 시험적으로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모스크바를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포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66년도에 이제 A-35라는 요격 미사일을 최초로 이제 실전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1969년 들어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 핵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야, 누가 먼저 누르면 어떻게 하냐. 그럼 공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경쟁만 하다가 야,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멈추자라고 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 SALT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솔트네요. 그렇죠. 소금 같은 예. 협정이라 그런가요? 그냥 약자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들어서 들어보셨던 스타워즈 계획, 네네. 예, 스타워즈 계획이 이 정식 명칭은 네. 전략 방위 구상 사업입니다. SDI라고 하죠. 이 스타워즈 계획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우주에서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요격하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작한 발상인데 소련이 보기에도 야, 저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우주 경쟁에서 끝없는 돈, 끝없는 경제적 지출을 양 국가가 했는데 문제는 미국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반면에 소련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돈 그 이상으로 쓰든 아니면 뭐 비슷하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SDI, 스타워즈 계획 자체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큰 삽질에 네. 소련은 따라갔는데 같이 삽질을 했네. 그렇죠. 반면 미국은 돈이 있었고 소련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견뎌냈고 소련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잡으라는 미사일은 못 잡고요. 스타워즈 계획이 미사일 대신 소련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 파보자라고 해서 파는데 소련도 열심히 같이 팠는데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데 파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돈이 있는데 네. 소련은 더 이상 이제 없으니까. 예. 그런데 뭐 결과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이 스타워즈 계획이 일단은 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이 영화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뒤에 그 멋진 배경을 깔면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네.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전 세계 탑이 되는구나. 국민들도 막 애국심이 끌어올렸죠. 이 동시에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났느냐? 과학적으로 그 대륙간 탄도탄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한다는 그 계획 자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부산물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기초가 그때 완성이 된 거죠. 소련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S-300, S-400, S-500 등의 이 요격 미사일을 점점 성능을 개량하면서 오늘날 미사일 요격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미국이 러시아, 뭐 중국 미사일을 어떻게 막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 어떻게 막느냐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체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미국이 자기들이 미사일 디펜스라 해서 BMDS 체계에 우리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통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오면 들어가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쟤들이 미사일 디펜스 하자는 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겠다는 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쟤네들은 대부분 다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막는 거는 우리로서는 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북한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미국은 뭐 우리 북한을 막는 체계는 별로 기술이 안 발전인데 우리는 돈은 돈대로 들고 자기들을 오히려 방어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되게 낮다.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래서 이제 코리아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 그래서 KAMD라는 거를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적으로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겠다. 그게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형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고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 해서 시작한 게 KAMD입니다. 북한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요? 있죠. 그래요?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보통은 쟤네들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대공 체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제 대공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공이라는 건 지대공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투기로 북한을 침투했을 때 그걸 때려잡는 거. 그게 다 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굉장히 구닥다리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쟤들보다는 이제 비대칭 무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대공 체계는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열병식에는 그 발사 차량하고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걸 통해서 언론에 이 발사 모습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기술에 떨어지지만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방어 체계 통합 관련해서 좀 논란 이슈가 있었죠? 아, 네네네. 그 유명한 사드인데 네. 이제 사드를 지금 우리가 경북 성주에 그 이제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미군의 트럭이라든가 뭐 각종 물자가 들어가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거기 성주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뭐 이제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 그 사드를 배치를 해놓고서 사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네네네. 사실은 뭐 정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료에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성주에 있는 사드 체계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그 이제 그 미사일 사령부 쪽하고 이제 전체 이제 통합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로서도 막상 이제 제가 우리 군에다 물어보면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랑 동떨어져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 자, 미군이 자기들 미사일 방어 체계 따로 운영하고 우리가 우리 운영 체계를 따로 운영하면 상호 운영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날아오는 미국 미사일을 둘이 같이 쏠 수가 있어요. 그쵸. 바보짓이죠.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뭐냐. 조기경보 위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미사일 쏜 거를 탐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상이나 해상 레이더 체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기 경보 체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논란 속에서도 상호가 협력하고 기술 체계를 통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요. 네. 좀 처음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이해력이 굉장하시네. 네? 조금 아까 혼자 정리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네. 이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교수님의 설명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그죠. 따뜻하네요. 굉장히 기분 좋은. 무릎을 한번 탁 치고. 어쨌든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주 팬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의 위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전쟁사에서도 요새 같은 미사일을 진짜 엄청난 미사일들을 막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 현대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위력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걸 특히 이제 핵탄두를 얘가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주국방력을 갖는다고 해서 돈을 너무 투자해버리면 사실 국가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가장 실효성 있고 효용성 있는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이 한국군의 공격형 미사일 전략이 강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마련됐는데요.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